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엄마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느냐가 이 엄마의 육아와 교육의 성패를 가려요.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엄마들 100점 100패입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비 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하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0년 넘게 엄마표를 구현하시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한테 코칭도 해주고 계시는 새벽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개정판인 엄마표 영어 20년 보고서 그리고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 책을 쓴 저자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이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둘 다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그런 강의, 글, 유튜브,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새벽달입니다. 이 새벽달님께서는 엄마표 하시는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분들은 실패하는 게 좀 분명했다라는 케이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엄마표가 실패하게 되는지. 성공하는 엄마들의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엄마들의 공통점은 영어라는 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선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선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거 한 달하고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두 달하고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숨을 좀 길게 본다. 적어도 한 3년은 이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긴 안목으로 시작하는 엄마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렇게 긴 안목으로 시작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아이가 멈출 때도 있고 왜 뭐가 보이지 않지?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당연히 거부를 할 거라는 걸 전제로 오늘은 영어책 듣기 싫어. 나 낭독 안 할 거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바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를 키운다. 아이 교육을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이 길 아니면 없다. 왜냐면은 3살짜리를 영어 학원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3살짜리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엄마가 집에서 영어 그림책을 음원을 틀어주든 내가 어설프지만 소리내서 읽어주든 그리고 영어 영상물을 보여주는 거 요 두 가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근거는 사실 저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였는데 그때 읽었던 여러 가지 논문 중에 첨스키의 이론이 굉장히 저는 강렬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 즈음의 아이들은 근데 그게 이제 만 12세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외국어 인풋이 들어와도 모국어처럼 똑같은 효율로 그 외국어를 습득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득이다. 그러니까 언어 천재인 그 시기를 잘 잡으면 좋다. 근데 그걸 저는 그게 99년도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 흔들림 없이 가는 거 있고요. 근데 반면 이 두 가지가 없는 엄마들, 아이의 발달과 뇌 발달 그리고 언어 습득 원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을 가면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딴 건 몰라도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한 그리고 언어 습득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 그 두 가지 책은 기본적으로 읽고 들어가라. 그래야 흔들림 없이 이 말 저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아이를 뚝심 있게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진드간에 잘 봐도 엄마가 막 난리, 원서를 차분하게 읽고 있어도 엄마가 막 난리,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엄마들 100점 100패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확인하거나 그러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딴 거 하고 싶고 막 감시당한 느낌이 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봐. 너무 끔찍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영상을 100% 이해 못할 확률도 높거든요. 근데 그걸 100%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영화 감독의 복잡한 영화를 그 감독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음미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맞는 거다 했는데도 불안하다고 이거 확인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 단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앉아서 그 영상물을 보는가, 그 원서를 읽는가, 그게 가장 정확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 심리나 어떤 발달을 연구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눈동자의 움직임, 눈동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걸 응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엉덩이 딱 붙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몰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몇 월 며칠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책 제목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영상을 봤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한 달 단위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기록하기를 권하거든요. 왜냐면 기록이 또 너무 일이 많아지면 기록을 위한 기록을 하게 돼서 이게 안 하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영어책 읽은 거 목록, 영어 영상물 봤던 거 목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이 되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 자체가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의 글밥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구나. 아이가 이 정도 영상물을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가시적인 기록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이게 꾸준히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원서 읽는 실력이 날마다 느는지 이게 좀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벨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AR 지수 1단계 있던 걸 겨우겨우 읽다가 한 6개월 후에 보니까 2.5단계 챕터 북주 재밌게 몰입해서 읽고 있네. 근데 이것의 또 폐해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읽기 레벨이 마냥 로켓처럼 우상향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때 AR 지수 한 3 정도 되는 그런 책을 아니면 윈피키드 그런 책을 아이가 원서로 편안하게 읽는다? 그럼 영원히 3레벨이어도 돼요. 원서를 읽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인지력이 발달하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제 AR 지수 6인 거 갑자기 점프하기도 해요. 혹시 불안하셨던 거 말고 다른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 아이의 거부. 아이가 100% 거부하거든요. 지금 많죠. 아이 힘들죠. 학원 선생님은 권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를 구슬릴 수가 있는데 저의 접근은 이거예요. 야, 네 봐도 걸어왔어. 너 앉아 있잖아. 네가 100% 어머니가 원해서 오면은 지금 가방 써서 가는 게 좋아. 근데 조금이라도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장이니까 혹여나 애가 간다. 그러면 그게 맞는 길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이 방향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엄마표 영어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엄마표 영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육아의 힘든 점과 비슷해요. 아이한테 좋은 독서 습관, 뭐 좋은 아주 성실한 어떤 루틴을 가져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망가거든요. 안 읽어 그래서 도망가고 뭐 안 해 그래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엄마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느냐가 이 엄마의 육아와 교육의 성패를 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뭔가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 던질 때 거부해요. 아직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계속 챕터북 읽으라고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의 바램대로 하고 싶은 게 아이들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멋진 아들이고 싶고 멋진 딸이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하는데 안 돼. 너무 안 들리고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거부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부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거부했을까? 이 책이 너무 버겁나? 이 판타지가 얘 취향이 아닌가? 아이의 거부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엄마가 제시하는 그 공부법이 싫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낭독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런데 엄마가 낭독 스쿨을 등록했어. 그래서 매일매일 뭐 낭독해서 녹음해서 올려야 된대. 근데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엄마라면 낭독이 얘한테는 진짜 싫은가 보다. 근데 낭독을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진짜 싫어하는 애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낭독은 싫어하지만 듣기는 정말 잘하지. 챕터북 듣는 건 정말 잘하지. 그럼 내가 아이의 강점인 여기에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 석 달 동안은 이 청독 실력을 확 레벨업 하는데 집중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거부할 때 그게 아이의 기질에 맞지 않는 공부법일 때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기질에 맞는 공부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엄마표 영어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냈으면은 그 학원에 우리 아이 맞춤형 커리큘럼 짜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아이의 거부를 다른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의 거부, 거절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자면 이제 엄마가 언어 습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낭독이 좋다는데 얘가 낭독 거부해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마가 스토리텔링만 잘해도 육아나 엄마표 영어는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소위 입육아라고 하는데 입으로 하는 육아. 예를 들어서 6살짜리 아이가 이제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 아이한테 영어 영상물을 보여주는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데 맨날 한국 만화만 보던 애한테 갑자기 영어 만화를 보라고 하니까 아이가 막 거부할 거 아니에요. 안 봐! 막 그래서 짜증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엄마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리텔링만 잘해도 금방 넘어가요.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면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네 나이는 뇌가 말랑말랑해서 이 영어 소리, 영어 만화만 봐도 이게 6개월 만에 귀가 뚫린대. 놀라운 일 아니겠어? 엄마 지금도 영어가 안 들려. 근데 너는 이걸 6개월 동안 영어 만화만 보면 뚫린대.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엄마들한테만 필요한 기법이냐? 아니에요. 육아 전반에 걸친 이런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의 언어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요것이 있다면 그 거절의 그 늪도 좀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다. 꼭 언어적인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해가지고 작전을 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바꾸시는 거잖아요. 아이의 그 반응에 따라서. 맞아요. 엄마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거절을 하고 막 거부해도 타격감 없어야 돼. 아, 그럴 수 있어. 모든 거절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단추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만 열면 그 다음 단추는 열려요. 태백 달리면 자녀분들도 거부하고 이랬다고 아까 네네네네. 말씀하신 거를 그걸 좀 어떻게 적용하셔가지고 풀어내셨는지를. 보통 5살 정도 되면은 그전에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영어에 몰입이 되었던 아이인데 영어를 막 거부해요. 영어로 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하던 애인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당황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아이의 발달상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5, 6, 7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5살, 6살 요때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글을 빨리 읽는 아이들은 또 글자까지 읽거든요. 신발장에 있는 자기 이름도 다 읽고 친구 이름도 읽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약간의 텐션을 느껴요. 나는 한국어 말도 어눌하고 글자도 못 읽는데 쟤는 저렇게 하네.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려면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니까 영어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한국어 책 더 많이 읽고 싶고 한국어로 계속 얘기하고 싶고 이걸 발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거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정성, 이 공든탑이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바로 전략을 바꿔서 이참에 아예 모국어 독서 레벨을 확 올려보자. 그래서 5살 정도 된 아이들이 인지력은 생활동화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카치카 안 하면 이가 썩어요. 뭐 이런 거. 어제 있었던 일, 방금 있었던 일을 동화로 재현한 거. 이게 생활동화거든요. 요 정도가 딱 이해가 되는 인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나 이런 이소부화는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지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짝 내용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책의 구성을 바꿔보기도 하고 글밥이 살짝 길어졌는데도 얘가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던 시기에 모국어 책을 좀 더 난이도 있는 거, 스토리 플롯이 복잡한 거 이런 걸로 바꿔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이제 쭉쭉 자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지나갔고 근데 물론 그러면서도 영어 영상 노출은 계속 꾸준히 해줬어요. 그게 유일한 끈이에요. 영어가 책은 안 읽지만 영어 계속 잘하고 있게 만드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영어 영상물을 계속 놓지 않고 보여준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영어 만화는 거부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영어 만화 보는 건 쉬는 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구간을 넘어간 적도 있고. 미취학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에 영어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이제 습득하는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 영상의 시청 효과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듣는 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읽기 잘하고 읽기 레벨만 높으면 아 영어 잘한다. 내지는 스피킹을 되게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은 레벨 높다.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은 저는 듣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기는 바로 읽기로 직결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영어 영상물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귀가 뚫렸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CNN 뉴스를 딱 틀었는데 다 들려. 이 다 들리는 성인이 영어 텍스트를 못 읽겠어요? 이게 다 들리는 성인이 상황이 돼서 내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경우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 언어 능력의 8할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는 엄청난 양의 인풋이 있어야만 뚫리거든요. 영상물은 다만 30분짜리 영상이지만 그걸 책으로 하면 한 200~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을 것만큼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화면까지 같이 구동되면서 그러니까 이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책을 읽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영어 자막이라도 켜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납득이 되는 그런 영어를 화면을 보면서 청독을 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귀가 뚫리면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원서 읽기를 우리 모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서를 읽으려면 우선 귀가 뚫려 있어야지 챕터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귀가 뚫려 있지 않으면은 오디오북을 아무리 틀어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챕터북 완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영상물 통해서 귀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영상 보기가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우려되는 점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은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약간 특이한 구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잘 듣던 영어를 거부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얘기했듯이 이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영상에 중독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입해서 영상을 봐요. 그 시기가 언어를 완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막 허겁지겁 먹듯이 영상을 그렇게 보는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도 영상이 중독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상이 중독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방치가 돼야 돼요. 애가 3시간 연속 영상을 봤는데 엄마가 터치를 안 해. 그거 방치죠. 완벽한 방치죠. 근데 그게 이틀 연속 지속이 됐어? 3일째 내가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나를 터치 안 해? 그러면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데 사실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엄마표 영어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정도로 방치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무서워하죠, 중독을. 근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건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방치만 안 되면 절대로 중독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상에 노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언제부턴가 영상만 틀어주면 된대, 유튜브만 영어로 보여주면 된대 이런 생각만 하시고 책을 안 읽어주시더라고요. 안 들려주시고 영어 그림책을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은 너무 쉬운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 매체인데 책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안 읽어. 왜냐면 힘드니까. 영어 만화 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엄마가 방치만 하지 않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 병행하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다면 절대 중독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 이거 궁금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영어를 잘하셨어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엄마표 시작하셨을 때는 잘하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99년도에 저희 아이 임신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내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은 못하지만 1살짜리 아이한테 Let's take a bath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Do you want some water?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 거는 그런 엄마표 영어 책이 있거든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하는 얘기, 분유 먹이면서 하는 얘기, 잠자리에서 자장가 불러주면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 그런 거 외워서 막 연습했어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없었냐면 영어 그림책을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왜냐면 영어 그림책 주인공들이 무슨 곤충 이름이고 동물 이름인데 처음 듣는 단어들이어가지고 그거 자체도 무서운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지만 낯선 단어니까 그걸 소리내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스북을 많이 읽어줬어요. 리더스북 너무 쉽잖아요. I can jump, I can swim, I can sing, I can dance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읽어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영어 실력이 비로하여 그런 리더스북 아주 짧은 거 책을 읽어줬던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영어 그림책이어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 영어 그림책만큼은 진짜 그 어떤 원어민보다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 딕션이나 이 느낌 살려서 읽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영어 영상 볼 때 저도 이제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까유 영상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 DVD 대본을 외웠어요. 통째로. 낭독하면서 녹음하고 다시 들으면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쉐도잉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년 하니까 팟캐스트 영어가 거의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은.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영어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도 영어랑 중국어 브랜드 마케팅을 두 언어를 다 써야 되는 외국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영어가 잘한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었지만 더 즐거웠던 건 제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라는 그 기쁨. 그게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저 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전 실은 아주 좀 오래전에는 엄마표 영어는 좋다. 왜 좋냐? 단기적인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 오, 좋네요. 학원 같은 데서는 실은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요구받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도 굉장히 좋고, 근데 부모님만큼 아이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은 부모님들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많은 수의 경우에는 맞벌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구현이 될까, 요 점이 약간은 실은 미지수였거든요. 근데 많은 워킹맘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애랑 밥 먹죠. 저녁밥. 아닌데요. 저는 야근이 많아서 저녁밥도 같이 못 먹는데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잠은 자잖아요. 아이를 침대에 눕혀서 재우잖아요. 그때 책 읽어주면 돼요. 그때 책을 매개로 사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유치원에서? 이 주인공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도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 스토리텔링을 하죠. 이 회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뇌 훈련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잠자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핑계예요. 우리는 다 잠을 자고 밥을 먹습니다. 아이 유치원에 등원할 때 등원하는 그 10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짧지만 강렬한 그런 교육이 가능한 게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업주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업주부도 워킹맘도 그냥 퇴근 후 3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낮 시간에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다 저녁 때 만나면 그때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한 2-3시간 소통을 하는 건데, 영어라는 매개로 같이 영어 노래도 부르고 영어 영상도 보고 영어 그림책도 읽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건 워킹맘이건. 근데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지켜갈걸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생을 덜 할 거 생각하면. 그리고 아까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학원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제를 안 하니까 항상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과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엄마표 영어는 단기적인 성과를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꾸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극적이게도 엄마가 학원 원장이 아닌데 엄마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안 보이면 난리가 나는 그런 엄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왜 레벨 계속 안 놀라?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아이를 괴롭히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엄마표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의 내공이 필요해요. 그러자면 아이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나이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만 있어도 좀 마음이 덜 시끄럽죠. 세백달님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엄마표 영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랑을 구현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해갖고 이게 머리에 꽂혔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하나를 모국어처럼 한번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찰하고 기록을 하게 돼요. 아이의 성장을. 그게 언어적인 면이든 어떤 인지적인 면이든. 그래서 내가 엄마표 영어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아이의 말과 이런 성장을 기록을 하다 보면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랑이 더 깊어져요. 이건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게 그림이든 글이든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증폭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 그 새벽달처럼 엄마평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저희가 달마고찌라고 부르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이 꿀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엄마표 영어인 줄 알고 여기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사랑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인 것 같다. 영어는 미끼입니다. 결론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원서를 태어나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원서 읽기로 가는 게 맞을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